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생방송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0개 넘는 이런 법들을 이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전국이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국내 전국 상황도 아주 안 좋고, 이런 좋지 않은 법들이 연달아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입법 독재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 미국의 대선의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지 이 혼란이 굉장히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5.18 처벌법이 이제 역사 왜곡법이죠. 5.18 역사 왜곡법도 그 중에 법안이 이제 통과된 거였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을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7천만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희한한 법들까지 이제 통과되어서 5.18에 대해서 이제 학문 연구도 잘못하면 이제 못할 그런 지경에 처해 있게 되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이 사건 사고라는 것이 성역화되면은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18 관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책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그 책이 연합국 전승사관의 허망이라고 해서, 영국 기자가 본 연합국 전승사관의 허망이라는 이 책의 내용이, 이게 2013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이제 발행된 것인데, 여기 8장 내가 만난 아시아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라는 챕터에 8장의 1절 페이지 170에서 179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이제 8장 1절에 김대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리사욕의 화신 김대중이라고. 요게 5.18 사건하고 조금 연관되어서 영국인 기자가 자기 자신이 쓴 회고담인데, 그걸 갖다가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저자가 이제 영국 기자예요. 헨리 스코크스라는 인물인데, 1938년 영국 출생입니다. 그리고 61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62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자로 입사를 했죠. 그리고 64년에 이제 동경지국의 초대 지부장을 하면서 아시아와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년에는 더 타임즈 동경 지부장을 했고, 78년에 더 뉴욕 타임즈 동경 지국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이분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지 않는가 싶은데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미시마 유키오 하고 가장 절친한 외국인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라면은 69년입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이 미시마 유키오 극우적인 어떤 작가였는데, 천황제 부활을 요구하면서 할복 자살을 한 사람 아닙니까? 미시마 유키오. 제 어린 시절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생과 사라고, 그런 책도 썼고, 또 왜 미국은 대일 전쟁을 이끌어 가야 했나, 그런 책도 썼던 아시아 내지 일본 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8장의 1절에 나온 김대중에 관한 챕터에서 핵심적인 요지는 한 4개 내지 5개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한 5개의 요지인데, 핵심 요지는 첫 번째, 김대중. 이건 사리사욕에 찬 부패와 기만에 찬 정치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한국인이라든가 자기 자신 저자죠. 영국 기자 자기 자신도 미국 국민도 김대중의 정치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의 투사가 아니다, 이렇게 세 번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김대중은 광주 폭동의 배후 주동자다. 광주 폭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팔인데 이게. 다섯 번째, 5.18 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폭동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좀 더 소개시켜 준다면, 이제 카멜론 정치가였던 김대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이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해 대통령으로서 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유화에 공헌했다는 것이 노벨 수상의 원인이었다. 오늘날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원래 노벨 평화상은 제멋대로 엉터리인 상이다. 특별한 규칙이 없는 상이다. 이런 말이죠. 2009년 오바마가 수상했지만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기를 받고 취임해서 불과 8개월 반밖에 지속되지 않았을 때였다. 베를린에서 연설하고 핵무기 폐기를 호소한 것이 이유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상에서 병기를 싸그리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어야만 했었다. 2013년 평화상은 노벨 평화상을 이야기합니다. 화학 무기 폐기 조약의 기초하에 설립된 화학 병기 금지 기관이 수상하였다.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폐기하는 것에 합의한 직후였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시리아에 있는 독가스 무기의 제거 작업은 위험스럽기만 했다. 그 전해엔 유럽 공동체가 받았다. 그러나 EU는 경제 파탄으로 금융위기의 최절정에 있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죠. 이제 김대중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대중과는 취재를 위해 30회 이상 만났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인터뷰한 일본, 아시아의 요인 중에 제일 횟수가 많았다. 이 기자는, 스코트 기자는 김대중과 가장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김대중은 한국서 남부, 전라남도 하이도의 한촌 출신이었으나 미디어에 따라서는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남자였다. 코미디언 같은 정치가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같이 변신했다. 김대중은 군에 들어간 일이 없었는데도 일본 제국 육군에 지원하여 근무한 적이 있다. 2차 대전에서는 일본 하사관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극적으로 연출한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런 것들에 의해 세계인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민주화 운동의 투사로 위장한 김대중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으로 김대중을 만났던 것은 그가 아직 야당에 있었던 79년대이다. 당시 그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제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인권운동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73년 8월에 김대중은 동경의 구단시다에 있는 그랜드 파레스 호텔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 KCIA가 납치했다고 한다. 일본의 항구의 배 선상에서 살해하려고 할 때 배 위에서 군용기가 맴돌고 있어 중지되었다. 그의 서울의 자택에서 감금 상태가 되기도 하고 76년에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고 하여 체포되었고 80년 2월에 공민권이 회복되었는데 5월에 재차 체포되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광주 사건이 일어났다. 군부가 민주화 요구의 데모를 진압하고 유혈 참사로 이어졌다. 김대중은 미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중의 항의 행동은 과격해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정도로 항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와의 인터뷰에서도 김대중은 항시 민주화 운동의 투사라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70년 후반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이 돌연 암살당했다. 박정희는 61년부터 70년대 후반기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암살 직후 바로 권력이 군부로 옮겨지고 군이 모두를 장악했다. 그는 김대중을 반군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적대시하여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김대중의 저택을 방문했다. 저택 방금 후 엄중한 경비와 감시가 있었다. 뉴욕 타임즈의 특파원으로서 자택에 몇 번 방문하던 중 뉴욕 타임즈에 특별한 생각을 가진 것에 눈치를 챘다. 타 신문사와 전혀 취급이 달랐다. 김대중의 집은 인근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 집 밖에는 언제나 뉴욕 타임즈의 특파원이 와 있었고 보도진의 떼거리가 있다가는 곧 없어지고 사라지곤 했다. 뉴욕 타임즈의 특파원이 취재하고 싶다고 하면 보도진은 물러갔다. 결국 미국이 김대중을 구했다. 미국의 민간 조직과 언론이 김대중을 구원했다. 뉴욕 타임즈는 그 선두에 서 있었다. 미국 타임즈가 김대중을 구했구만요. 나는 1980년 본 서울에 거점을 두고 동경을 자주 오고 갔다. 김대중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을 느낀 시기에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하려고 나는 한국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취재하여 사설에서 김대중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인지 저용돼서는 안 된다고 여론전을 폈다. 광주 사건을 선동하고 부추긴 김대중이라 챕터가 또 나옵니다. 김대중. 광주 사건을 선동하고 부추긴 김대중.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짜다. 진짜 인물이 아니다. 사기꾼으로서 거짓말쟁이다. 언제나 상대방을 떠보려고 하는 연기자다. 사람들의 기분을 교묘히 조종한다. 가엾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다. 나도 김대중의 연기에 속은 사람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도 속았다. 김대중의 뛰어남이란 사기 행위들이 쭉 탈로 나지 않게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최대의 범죄는 민주주의를 기만한 것이지만 그는 그 일로 한 번도 비판받은 적이 없다. 광주 사건이야말로 김대중의 기만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1980년 5월 김대중은 군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에 의해 체포되었다. 광주에서 난동이 일어나자 김대중이 누구보다도 그 사건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다. 김대중이 갈망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입장 말고는 안중에도 없었다. 광주 사건이 발발하는 가운데 김대중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김대중 자신뿐이었고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다. 광주 사건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0년에 내가 광주 폭동이라는 책의 편집을 했고 뉴욕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광주 폭동이라는 영어로 막 uprising, 광주 uprising 이런 영어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사건을 취재했던 10명의 서구 미디어 기자들과 10명의 한국 기자들이 집필했다. 이 책에서는 그 당시에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햇볕을 보게 되었다. 공동 집필자들은 기꺼이 모두 지난 날을 떠올려 주었다. 여기 2000년에 쓴 책을 제가 아마존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2000년 5월달에 어떤 책이 나왔느냐, 공저지요. 20명 쓴 공저인데 서구 미디어, 서구 언론 기자하고 한국 기자하고 20명이 썼는데 그 제목은 영어로 The 광주 Uprising, 부제가 A Miracle of Asian Democracy as Seen by the Western and the Korean Press. 2000년 5월달입니다. 자, 또 읽어내려 또 소개합니다. 광주 폭동의 진짜 모습은 김대중 폭동이었다. 그 자신이 민주화의 기술을 가장했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겨냥한 폭동을 선동한
사건이었다. 우리 저널리스트들도 춤추게 만들었다. 꼭두각시 인형이었다. 내 아내는 전업주부이지만 날카로운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의 연극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주의를 받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광주폭동은 발단에서부터 김대중의 연극이었다. 광주는 김대중의 본거지이지만 민중은 군사정권의 압정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어도 그의 전략은 적중했다. 광주폭동은 김대중의 의도한 대로 되고 말았다. 나는 광주폭동이 출판된 당시에서조차 김대중의 역할이 거기까지 저렇게 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대중 자신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감옥에 갇혀 후 재판에 끌려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그 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레이건 관계자였다. 1980년 가을에 군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과 밀약을 맺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새로운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외국 원수로서 워싱턴에 초대되어 교환 조건으로 김대중을 처형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대중이 민주화운동의 기소라는 이미지가 미국에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씨가 백악관에 초청된 날짜가 1981년 2월 2일이고 영국 마거렛 대처 총리가 백악관에 초청받은 날짜가 2월 26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소개해 드립니다. 광주의 폭발론이 김대중파의 리더들에 의해 일어나 광주가 점거되었을 때 서방 측 미디어들은 하나같이 김대중을 민주화를 추진하는 영웅으로 띄워올렸다. 물론 군부가 악당이었다. 여기서 일본어 한자 말은 영웅을 영웅을 선옥이라 했고 악당을 악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영웅과 악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영웅과 악당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갈라놓은 후유증이 몇 년에 걸쳐 계속 이어져 왔다. 아직까지도 이 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미국에는 김대중이 민주화를 추진한 영웅이란 것이 널리 믿어져 왔다. 그러나 김대중은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에 와서 후회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3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이 사람이 이제 3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살해당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김대중은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자는 김대중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건을 일으킨 자들, 김대중 주변에 있던 자들이 김대중이 세속적인 지위랑 돈의 무게를 두고 일가족의 축제에 혈안이 되었는지 알고 있다. 우리들 외국 미디어는 그런 사실을 감췄다. 저널리스트로서 식견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축제보다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것은 국가반역죄, 매국 행위였다.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과 관계한 것이었다. 김대중은 골수까지 부패해 있었다. 한국의 서민들 중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 본명이 금대호라는 조커가 유행되었다. 결국엔 한국은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다.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해서 역대의 중국과 조선의 권력자들은 횡령과 착복에 빠져 있었다. 김대중도 예외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손에 넣는 명예욕에 우리는 속고 있었다. 사리사욕의 권하였다.
내가 1968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아직 가난했다. 박정희가 현재의 한국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이 기자가 굉장히 이 영국 기자가 굉장히 이제는 박정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네요. 뭐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더 읽어봅시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훈련을 받았고 만주에서 일본군의 장교가 되었지만 청렴한 일본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일본이 남겨놓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토대로 20년간 현대 국가로 변화시켰고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실제로 나도 암살 대상이었다. 이 참 굉장히 특파원으로서 항상 한국 정계와 군에서 보도되지 않은 뒷이야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기자가 좀 착각하는 게 헨리 스코쿠스 기자가 착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 기자가 암살당하거나 암살이나 테러라든가 이렇게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군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겁을 집어먹은 모양입니다만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체적인 그런 고초를 당한 거는 저는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 KCIA는 내가 사고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핵책하고 있었다. 총이나 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닌 사고를 가장한 죽음이었다. 당시에 맨스필드 주일 미국 대사는 내가 한국에 갈 때에는 보디가드로 대사의 측근 스텝을 딸려준다고 말했다. 그 제안을 내가 거절했으나 암살의 위협은 광주 사건 전후 약 9개월간 계속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암살의 공포로 뜨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런 위험은 없다. 서방 측 저널리스트가 한국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도끼가 잔뜩 퍼져 있었다. 여기서 이 사람 그 당시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무슨 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엄적인 어떤 분위기를 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끼가 잔뜩 퍼져 있다. 민주주의자한테 그 이야기죠. 그걸 도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종의 편견인데, 네. 서방 저널리스트 편견인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옛부터 김대중은 신용할 수가 없어. 북한의 주머니 안에 있어. 김대중은 북한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영욱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소리를 하다니. 그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항상 진력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기도 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틀렸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북한의 괴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그 점을 몰랐던 점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이 기자는 끝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반성에 찬 영국 기자의 회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니까 더 이상 이런 5.18 특별법 자꾸 만들어지면서 5.18에 대해서 입도 번긋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5.18 연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그리고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유튜브 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힘드네요. 힘들고 언론인들 방송 프로들도 많은데 이거 과연 제가 여기서 끼어서 올해까지 한 1000명 목표로 구독자를 늘리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500이 안 되고 지금 반토막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인 현대사 강좌 도 역사는 강의를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뭐 1시간 2시간 할 수도 없고 시사적인 너무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그렇고 해서 역사 강의를 제대로 차분하게 못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 고민입니다. 이 좀 역사 강의, 시사 강의를 섞어서 해야 되는데 뭐 저 독자들은 막 허걱허걱거리면서 5분 10분에 막 채널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차분하게 전국이라든가 국제정치라든가 현대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세상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떨어지고 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